네, 후보자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우선 후보자는 정치 군인입니다.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후보자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어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당시의 대장 진급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진급 로비를 했다라고 하던데 맞죠? 찾아다닌 적 없습니다. 후보자는 뭐 제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처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죠? 처음 인연.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그렇죠. 중앙고 3학년 학도 호국 단장 시절 윤석열은 2학년 후배여서 의기투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후보자는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 아까 안규백 의원님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잘 지내놓고 20년 10월에 국민의힘 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 당시 되짚어 보면 언론이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치하러 나오라 이른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쿠데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난동을 부릴 때 언론이 부추겼습니다. 한창 부추길 시점에 후보자는 향후의 정치를 생각해서 아마 국민의힘 당에 윤석열 대권 후보를 생각하고 입당을 했다라고 봐지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정치군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가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 경호 등 대통령만 지킬 사람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런 점입니다.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지적하겠는데요. 방첩사라는 것은 군의 견제와 감시 기능, 특히 인사 조직에 대한 정보를 틀어지고 있죠.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실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로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엄령과 같은 헌정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후보자가 결단코 그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용현의 3대 군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군내 실세로 통하는 후보자 김용현이 후보자의 학연 중앙고죠, 육사고 그리고 근무연 육사 38기와 수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김용현의 3대 군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중안파 육사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하나회, 알자회, 만나회, 나눔회, 독사파 다 들어보셨죠? 이들은 인사개혁을 통해서 군벌을 형성했고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역사의 비극 12.12 사태나 광주 5.18 등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자, 중안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아시죠? 박종선 777 사령관 아시죠? 자, 여인형 방첩사령관 뭐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차남이 있어요. 아마 구사단 일산소재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차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경호처장이 우리 아빠 밀어준대. 윤석열 임기 안에 우리 아빠 대장까지 달 것 같아. 결국은 육참 총장 임명될 거야. 이렇게 수차례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여인영 장군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진급하고 있어요.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직도 핵심 보직, 꽃보직에 들어가고 22년 12월에는 중장 진급 코스로 불려 요직으로 손꼽히는 육참 정보작전부장으로 영전이 됐어요. 1년도 채 안 돼서 2023년 11월에는 중장으로 진급했고 현재 방첩사령관으로 나갑니다. 자, 후보자가 중앙고 후배 여인영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임기 내 대장까지 세울 계획입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성급 중에 중앙고 출신이 주요 보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까? 같은 학교 동문끼리 사조직화로 구축이 된다면, 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같은 고등학교 출신 임명된 적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정원 역할을 해야 되는 방첩사의 고유 기능, 견제와 감시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역할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거 봤죠? 민간 관료에 대해서 인사정보 틀을 쥐고 과거 민정에서 담당하던 걸 본인이 직접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군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자가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군 관료에 대해서는 후배를 통해서 진급 심사 시 조난 자료, 이른바 검정 자료 다 작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이렇게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군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정권 보위를 위한 군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는 그 자리에 결코 가서는 안 된다를 지적하고 이것만 듣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제가 시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요. 보충 질의 때는 제가 조금 여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추미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할 거 있으십니까? 네. 추미애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듭니다. 충암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핵심 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준비하는 완벽한 사조직화 구축돼 있다. 그 엄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질문할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저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야당 의원이신데 이런 질의를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동안 하나이나 이러한 쪽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희 의원실에서 저도 이걸 우려적인 측면에서 바라봤고요. 의원실에서 조사를 좀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충암고가 장성이 4명이에요. 맞습니다. 서울고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가 장성이 5명, 진주고가 5명, 순천고도 5명이에요. 또 저희 충남에 있는 공주사대부고가 4명이고 울산고도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 이 장성이 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박 의원님, 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좀 자료가 이걸 제출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추미애 의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김병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진행이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후보자의 변호인으로 앉아 있는지 대변인으로 앉아 있는지 구분이 안 가네요. 중앙고라든가 특정 학교의 이런 것들은 후보자가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의원실에서 부정확할지 모르겠다라는 걸 하면서 하는 거는 그렇고요. 사실 중앙고 언론에서 4명 있지만은 위치가 중요하죠. 직책이. 중앙고 4명 중에 핵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첩사령관 지금 하고 있고 가장 군의 핵심 보직인 하고 있고 777사령관 우리 군의 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어딘지 나중에 후보자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의혹이 풀리는 건데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후보자의 태도가 아주 후보자로서의 태도가 인지 의문이 가요. 여기가 청문회인지 성문회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선동의 자리라든지 선동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아주 부적절하고요. 아까 또 모 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태도, 국회를 보는 태도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만 봐도 후보자의 자질이 부적절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후보자는 의원에게 질의한다고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께 답변한다는 자세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꼬집어 주세요. 김병주 의원님의 말씀 주신 거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또 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회의를 해봤지만 이 자리는 가능하면 야당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또 야당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상임위하고 비교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신 말씀 참고해서 더더욱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제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결위가 같이 열리고 있어서 예, 예결위 간사로서 좀 늦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허영 의원님 만약에 그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혹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을 네. 주시면 제가 충분히 양쪽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못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그러시죠. 하고 예, 자료 제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은 김영현 후보자의 장남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사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자료 제출 요구에는 독립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자료 제출 거부하더니 본 위원이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지적하며 재차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이번엔 가족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다른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국회 증언 감정 법률에 따르면 국회법 제 128조에 근거해서 국가기밀 등의 사항이 아니고선 국회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의 장남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 월세가를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확인할 결과 동일 아파트의 해당 평수의 매매가는 30억 원, 전세가는 17억 원, 월세가는 보증금 5억 원, 월 임차료 한 46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인 후보자의 장남에 대해서 기제출된 재산 관련된 자료만으로는 사실상 소명이 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출 요구는 경호처장 시절에 이른바 입틀막 경호 행위가 적절했는지 질의했는데 경호 매뉴얼이 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했는데 전체 매뉴얼은
보완 사항일 수 있으니까 그 경호 관련된 매뉴얼 중에서 그 입틀막 했던 행위가 합당한 조치인 그 해당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긍정적 효과와 이점 5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3가지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적 효과가 있다.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등등을 답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열거를 안 하셨어요. 이것도 소상히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지금 허영 의원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네. 법적으로 좀 따지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영 의원님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 대통령 이전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496억 원이 들 것이라고 얘기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금액은 얘기하지 않은 채 이제 민간 임차와 청사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해 최소한 비용으로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글쎄, 대통령절 이전은 본인이 거의 다 추진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됐습니까? 지금 추가 비용은 아직까지 지금 뭐 산정을 종합적으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작년도 회계 결산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그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본인이 경호처장 시절에 추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결산 시점인데 본인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당당하게 추진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렇지 지금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이전이 국방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하는 그 인수위 때 제가 TF 부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했지만 경호처장 임무를 수행하면서는 그 업무와는 제가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이 질문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죠? 네. 그런데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어떤 질문하신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현재까지 얼마나 들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 496억에다가 추가적으로 든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다가 경호 시스템 구축한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은 경호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는 군 출신이시고 합동 작전 작전 본부장을 역임하셨죠. 네. 2022년 대통령 이전 결정 이전에 합동 참모본부 신축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까? 합참의 이전 문제는 공식적인 어떤 검토나 선행 검토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제가 합참 작전 본부장 하기 그 이전부터 합참이 지금 있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공감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 건물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했습니까? 착공 시기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0년도 2월에 착공해서 12년에 8월 달에 완공을 했죠. 네. 그럼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0년 좀 넘었습니다. 10년 된 건물을 뭐 이전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거기에는 정말 유사시에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12년 만에 그러한 중요한 시설을 선행 연구도 없이 이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용산이 대통령실로 용산이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합참 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합참이 자연스럽게 전평시 일원화 차원에서 남대령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전하지 않으면 이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은 청와대가 있는데 이미 그리고 뭐 광화문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왜 하필이면 수천억 들어간 건물을 10년도 채 쓰지도 않고
이전을 결정을 해가지고 혈세 수천억을 또 낭비를 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 이전은 국민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게 어떻게 국민의 약속입니까?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게 국민의 약속이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용산으로 이전한 게 아니라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게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용산이에요? 그것은 청와대를 이전하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용산에 놓고 검토한 것이죠.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있고 합동 참모본장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미군의 주요 부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보의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고 거기에 수천억이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그런 혈세를 낭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했더만 한 줄짜리로 자료 제출을 하고 왜 용산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관광 활성화? 용산 이전을 관광 활성화로 합니까? 대통령 이전을 관광 활성화로 해요?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런 어떤 취약점은 충분히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대통령실 이전 주도하신 거 맞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TF에서 나중에 네.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책임지십시오. TF에서 한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무슨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십니까? 나중에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배임을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서 미군 휴양시설인 드래곤 호텔 부지를 중심으로 미군 잔류기지도 이전하게끔 되어 있죠. 말씀하십시오. 어디를 이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참. 네, 시간이 없어서 참 이게 말씀 주시죠. 정확하게 어디를 이전하는지 그걸 제가 알아야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자, 후보자님, 2020년 한미 간 합의에 따라서 미군 휴양 시절인 드래곤 호텔 부지를 중심으로 미군 잔류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미연합사령관 사무소,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령부 연락사무소 등을 두기로 하고 총 예산 1,19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기지구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너무 가까이 위치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보류가 됐어요. 네. 이거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어떤 해결을 문제가 하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청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잔류부지, 미군 잔류부지를 우리가 이 정부가 들어와서 2만 평이라는 미군에게 할당된 땅을 우리가 환수를 다시 받았다면 그건 잘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나쁜 겁니까? 미군이 쓰려고 하는 땅을 우리가 다시 받았다면 그건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허영 의원님, 추가 질의 때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장관 후보 지명된 거 축하드립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옆에서 듣다가 하도 답답해서 그 청와대 이전하는데 국민에게 기존의 어떤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좋아요. 네? 취지 좋고 대통령 공약이면 지키면 좋죠. 근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그 다음 날 거기서 하루도 근무 안 하셨잖아, 그죠? 맞습니다. 왜 그걸 급하게 해요? 근무하다가 국민들에게는 이걸 이전하려고 보니까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들어갈 집도 못 구한 상태였어요. 네? 그 국방부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 미군도 있고.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계획을 잘 잡아서 한 1년 반이나 2년 뒤쯤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단 하루도 그 청와대에는 못 있겠다. 이게 부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이거의 실체가 사실은 청와대 본관이에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본관은 국민에게 개방을 하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은 이미 비소동에 와 계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금도 저기 영빈관 다 쓰고 다 쓰잖아요.
꼭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합니까? 그게 의혹의 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쓰고 뭐 쓰고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계획해서 의견도 수렴받고 예산도 잘 잡아서 다른 사람들 재배치 다 하고 그러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미흡하고 일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 제가 20년 전에 청와대 근무했거든요. 그때는 명함에 청와대 전화번호 사람 이름 다 있었어요. 그 우리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안 사항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생겼으면 그 전화번호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누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전화번호 바꾸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예? 자꾸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뭔가를 가리는 것 같고 뭔가가 숨기는 것 같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급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부자연스럽다, 그 말씀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얘기는 많이 상황이고 하셨고, 거기에 1, 2년 있다가 가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건 못 옮긴다. 과거에 정부가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안주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 과거의 정부의 그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킨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하자. 이렇게 검토를 이제 해봤더니 결정해 겁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안 하는 게 더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개방은 이미 청와대 많이 했어요. 하여튼 네. 그런 부분을 참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 못할 겁니다. 자, 후보자 경호처장 시절에 네. 과잉 경호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죠? 후보자는 과잉 경호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공교롭게도 참 이게 좀 국회의원, 그다음에 카이스트 그 대학생 이런 사람들 뭐 신원이 뻔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입을 막고 드러내고 참 이게 보기 안 좋아요. 심지어는 이게 코미디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듣기 거부가시겠지만 이미 조롱거리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를 할 때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가 가 있을 때 액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허영 의원도 요구를 했잖아요. 과연 이때 이게 반복됐거든요.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때마다 이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거라고 판단된 건가? 이게 자칫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다 잘라버렸을 것 같아. 경호실. 예? 왜냐하면 경호실 때문에 대통령이 욕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심기경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영 의원이 의견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답변하세요. 이런 후보자의 이런 심기경호 이게 좀 오버하는 제 표현대로 하면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야 이거는 너무 오버할 것 같다는 이게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기존의 역대 정부에서 보면 경호실장들을 왜 국방부 장관으로 안 보냈을까? 이유가 있어. 군사독재 때나 뭐 안기부장 이렇게 보냈지 문민정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관리 이런 데는 갔어도 보훈처장 뭐 이런데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는 대통령 공직이지만 대통령 개인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경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저께까지 개인을 우리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 안 하잖아요. 조직에 충성하지. 이런 사람을 국민 전체를 경호하는 이 롤이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처장님 조금 한 1년이라도 쉬셨다가 장관 하시면 그 1년 사이에 뭔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원래 군인이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것도 부자연스러워요. 하여튼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과잉 경호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 존중합니다.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이건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경호라는 참고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말 알아보세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 왔던 경호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경호 매뉴얼에 의해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불과 2, 3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입틀막하고 삼틀막 했습니다. 그때 입틀막하고 삼틀막 한 것은 선이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악입니까? 이런 어떤 이중적인 잣대, 선택적 잣대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개헌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냥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개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 공세다. 이것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개헌을 안 할 거다. 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될 거다.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개헌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한테 장관으로 가서 개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네. 설령 개헌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개헌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헌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77조에 보면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을 이를 해제해야 된다. 대통령실이 이 조항을 정확하게 지정한 겁니다. 맞죠? 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발동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면은 계엄은 해제됩니다. 이것이 100% 진실이면은 대통령실 얘기가 맞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거짓 정치 공세고 괴담이 됩니다. 근데 개헌법 제13조에 보면 여기 PPT를 저 중간중간에 제가 이건 띄우라고 안 했군요. 개헌법 13조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면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현행범입니다. 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현행범의 정의는 뭘까요? 한번 저기 떠 있지 않나요? 네.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 정의가 있습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의 정의입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이거 말고 대한민국에서 현행범의 다른 정의를 알고 계신 거 없죠? 네, 처음 봤습니다. 네.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규정이 안 돼서 대단히 폭넓게 적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이 대비계획 세부 자료입니다. 이 중에 13 자료가 떠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13은 여소야대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그중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집회 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서
예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7년에 이 개헌 문건 작성에 관여하신 적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 작성 사실은 2017년에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겠죠, 당연히. 2017년 당시 후보자는 계급과 직책이 합참작전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7년에 이 문건이 작성된 건 팩트인데 합참작전본부장이면 꽤 고위직인 후보자도 몰랐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의 문건 작성은 극소수 외에는 군 고위 장성들조차도 몰랐던 게 당연하겠죠. 만약 후보자가 이 시점에 이걸 아셨다면 되게 황당하다고 하고 반대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개헌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 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렇겠죠. 자, 이 개헌 문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란하게 조사했지만 무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추미애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개헌 문보를 제기했을 때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아주 똑같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결국 2017년 개헌 문건 작성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왜? 문건은 작성되었지만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적 내란 위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현천의 개헌 문건 작성 직권 남용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전과 송강원 당시 기무사 5처장과 610 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제가 관심을 이렇게 못 중요한 거 군에서 쿠데타 개헌 음모가 있었던 건데 이거 모르시나요? 이런 거 다 모르나요? 이렇게 중요한 논의가 됐는데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 그다음 관심이 PPT로 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가안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합니다. 즉 계엄 선포 검토도 건의도 국방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죠. 이건 아시죠? 네. 자, 그다음 PPT. 헌법 77조와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에 체포, 급음,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장관 되실 거니까 이건 아시겠죠? 예. 그다음 PPT 보여주시죠. 박근혜 계엄 문건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서 방통위가 주관하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하고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 사이트 SNS 계정 폐쇄 및 검거 사법 처리한다는 단계적 조치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네,